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연금저축으로 이 절세하는 거하고 미국 주식 직투를 하는데 배우자한테 10년 동안 6억 비과세 정의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절세하고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2편입니다. 2편. 예전에 요 영상에서 한번 했었어요.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요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데 배우자한테 정여 6억을 했는데,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정여를 했는데 이혼을 한다면, 물론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 영상을 보는 뭐 여러분들이야 모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겠지만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전쟁과 투자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항상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사례 A가 있고 사례 B가 있습니다. 자, 감남을려 부부인데 절세 목적으로, 자, 사례 A는 미국 직투 투자자입니다. 6억 원을 정의를 했어요. 6억 원은 이제 모두 감남의 소득으로만 모은 재산이다. 그래서 절세하려고 배우자 을려한테 정의를 했습니다. 을려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혼을 했어요. 정여 이후에. 그러면 이제 감남은 이혼했으니까 정여재산 옛날에 정의한 거 6억 전액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2번은 이게 안 된다면, 1번이 안 된다면 이제 이혼했으니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남이 재산 분할 청구로 절반 3억은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결론은 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영상 끝에 있으니까 결론 궁금하신 분은 바로 그냥 영상 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례 B는 이제 연금저축 투자자입니다. 감남은 이제 결혼 전에 총각 시절에 연금저축에 3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또 연금저축에 3억, 총 6억 원을 모았습니다. 모두 이제 감남 본인만의 소득으로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을려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역시. 그리고 사례 1과 똑같이 감남과 을려가 이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남은 이제 을려가 재산분할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니까. 그러면 이제 감남은 을려의 재산분할 청구에 결혼 전에 내가 모은 이 3억, 이거는 결혼 전에 나의 특유재산이니까 분할 청구 거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남은 또 혼인 후에 자신의 소득으로만 또 연금저축에 3억 더 넣어가지고 총 6억을 만들었죠. 그죠? 자신의 소득으로만 모은 연금저축 3억 원에 대해서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을 거부할 수 있는가? 역시 결론은 저 뒤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지난 영상에 미국 주식 일반 계좌에서 이 직투, 장기 투자할수록 양도소득세가 그 선입 선출되는 바람에 불리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나는 그러면 미국 직투하면서 배우자 비과세 정여 6억 활용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죠? 물론 이 좋은 제도입니다. 뭐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죠? 국가가 이렇게 권장해주는 절세 정책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전 영상, 아까 그 영상입니다. 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데 이제 예전 영상에서는 이제 그 연금저축에서 아무튼 최종 자산의 크기는 연금저축이 이겼어요. 저렇게 배우자 6억 정의해가지고 비과세 절세를 한다 그래도 최종 자산의 크기가 연금저축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 영상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한꺼번에 매도할 경우 연금저축에서 연금 외 중도 인출, 일시 인출 이렇게 할 적에도 기타소득세 16.5%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실제 국세청에서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소득발생 통보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금저축에서 이 기타소득을 취득한다고 해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가 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과 건보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 또 캠피셔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자, 금융이론의 이 족보는 현금 흐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후소득이 많은 쪽을 선택해야 된다. 요 영상 옛날에 그 배당소득 관련해가지고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과세이용 계좌 삼총사를 주장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과세이용 계좌를 이용하여 자산정식을 하든 배우자 정여를 이용하여 자산정식을 하든 두 가지 방법 중 최종 자산이 더 큰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연금저축이 wins, 이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오늘 저렇게 배우자 정여를 통해서 나는 절세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배우자 정해의 인적 리스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적 리스크라는 거는 물론 이혼입니다. 이혼. 제 영상의 구독자 여러분 모두는 이제 가정생활이 행복할 때니 뭐 여러분한테는 해당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혼입니다. 이혼. 이제 연금저축에서의 인덱스 투자는 시장 리스크만 부담하면 되죠. 그죠? 시장 리스크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정유를 통한 금융자산은 시장 리스크 플러스 배우자 리스크 역시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불경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심히 괴롭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의 크래시 상황에서 자산이 반토막 나면 자, 연금저축 투자자든 미국 직투 투자자든 시장의 크래시 상황은 똑같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배우자 정여 절세 쪽에서는 시장의 크래시 상황 대개 이런 경우는 IMF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실직 그리고 가정 파탄 대개 이혼 이렇게 삼중고가 한꺼번에 동반되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크래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정여자가 실직, 가정 불화, 이혼으로 이어졌는데 자, 그 상황에서 수정자 정여를 한 그 배우자한테 정여재산 반환해달라 혹은 반땅하자 자, 이런 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안 통합니다. 자, 민법 채권 각식편의 정여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 있죠. 자, 이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위 3개 규정은 계약의 해제는 정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미 이행한 부분 이게 뭔 뜻이냐면 정여를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행한 부분이라는 건 물권적 변동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정의를 했으면 수정자 정권 계좌에 입고가 돼야 되겠죠. 실제 주식이 입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이 돼버렸으면 정여 해제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반환 청구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편을 보면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스탑 버튼 누르시고 잘 읽어보시고 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역시 결론은 조 뒤에 나옵니다. 미국 주식 직투하다가 6억이 되면 배우자 정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중에 실제 사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물론 실제 사례는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대주주, 재벌 주주들, 대주주들, 친족 간에 이렇게 주식 정해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서민 투자자가 6억씩이나 배우자한테 정했다 라는 것은 아직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례나 판례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거의 없어요. 판례가 행정심판례나 판례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 직투가 좀 쉬워진 게 2020년부터거든요. 그 전에는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 최저 수수료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스학개미들이 폭증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배우자 정여 전략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벌 대주주들이나 하는 친족 간 주식 정여를 아직 서민 개인 투자자들이 했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서민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미국 주식 직접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이렇게 친족 간 정여 절세를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2년입니다. 올해 이제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 주식 투자자 321만 명 중에 작년에 돈 벌어가지고 수익 실현해가지고 올해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은 33,000명이네. 작년에는 26,000명이라고 그랬죠. 7,000명 증가했는데 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납부자 26,000명은 500만원 이상 수익 실현자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올해 33,000명은 그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250만원 초과 수익 실현자들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 주식 직투 계좌에서 세금 내기가 저렇게 어렵습니다.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약 1%만이 세금 내잖아요. 그죠?
321만 명 중에 3만 3천 명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 금융재산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39만 명이 된다고 그랬죠? 39만 명. 자, KB금융 보고서.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기가 저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401k 밀리네이어, 로스 IRA 밀리네이어는 매년 피델리티 기준으로 40만 명 가까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아무튼 저렇게 어렵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가 수익인데도 안 팔고 장기 보유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그건 뭐 제가 안 봤으니 모르죠. 아무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저만큼이다. 자, 어쨌든 서민 개인 투자자들이 배우자 정의와 활용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어봤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최악의 가정, 이혼을 한번 가정을 해봐야 되니까, 자, 통계청에 이혼 통계를 보면, 자, 일단 그 인구 1000명 중에 조이혼율, 인구 1000명 중에 이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1위고 OECD 9위네요. 그리고 이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세, 여자 46.8세 더라. 자, 40대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네요. 그죠? 요 연령대는 부부가 재산이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혼을 가장 많이 하네요. 이혼하는 부부 중에. 그리고 일단 정의가 이행된 이후에는, 자, 주식이 입고돼버리면 이행된 이후에는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정여 재산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그죠? 그게 지금의 민법 조문이고 이 판례의 확고한 취지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 사례의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결론을. 자, 미국 주식 직접 투자자입니다. 직투 투자자. 자, 정해재산 6억 원 반환해라. 이혼했으니까 돌려줘. 줬다 빼앗기. 이런 거 안 된다 이겁니다. 반환 청구 불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재산 분할 청구로 6억 중에 절반인 3억 정도, 3억만 돌려줘. 이것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서울가정법원 판례가, 요런 판례가 있는데, 요 부분을 읽어보세요. 정여받은 쪽이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정여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한테 정여한 6억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땡전 한 푼 못 받는다. 그리고 이제 사례 B는 연금저축 투자자입니다. 자, 사례 B.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결론만 한번 볼까요? 결론만. 자, 감남을, 을려의 이제 감남은, 을려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결혼 전에 감남이 총각 시절에 이제 자기 돈으로만 모은 거잖아요. 그죠? 3억 원.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죠? 특유재산 3억 원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가, 거부할 수 있는가? 자, 이걸 이제 법원에서 감남 너의 특유재산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3억 원은 재산분할 안 해줘도 됩니다. 재산분할 불가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점점 이 특유재산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해가지고 자산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자, 대법원 판례도 있고 결정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여성인권 정진과 여성 우호적인 이 각종 정책 때문에 재판 실무상 혼인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이 장기간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한 10년 정도 혼인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혼인 전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도 대부분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게 이제 재판 실무예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면 3억 원은 이제 감남이 자기가 다 가지는 거고, 이제 혼인 이후에 감남이 또 자신의 소득으로 연금저축 3억 원 더 모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 소득으로만 이룩한 것이니까 특유재산이라고 재산분할을 거부할 수 있는가? 자, 혼인 이후에는 이제 을려가 가정주부지만 가사분담을 해가지고 감남의 이제 재산 유지 정식에 기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감남의 소득으로만 이룩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유 재산이 돼가지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법원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뭐 여러분의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거
이혼하고 나면 재산 분할에 다 해당됩니다. 뭐 재해보상금 그런 거는 이제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가지고 재산 분할이 안 되지만 연금은 대개 재산 분할에 부부 공유재산으로 인정돼 가지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혼인 전 연금저축 3억 원에 대해서는 자기 특유재산이라고 법원이 인정해주면 재산분할 안 해줘도 되고, 혼인 이후에 형성한 3억 원 중에서 이제 1.5억 원은 을려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6억 중에 4.5억 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감남은 연금저축 투자자는 미국 주식 배우자 정의한 것보다 재산을 요렇게 지킬 수 있다. 자, 이상 이제 배우자 정의와 절세 전략을 이제 도모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의 건투를 빕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식은 이제 종목 분산이 위험을 분산하니 배우자도 이렇게 인적 리스크도 분산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연남, 내연녀 이런 걸 더 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면 안 되겠냐 라고 생각하면 폭망합니다. 자, 대개 이렇게 법률론 배우자와 내연남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